공화정 어떻게 붕괴되었는가? 로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의 모습으로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로마는 귀족과 평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화정이라는 이름의 정치 시스템으로 시작했습니다. 공화정은 힘 있는 개인보다 공공의 질서와 법률이 중심이 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은 점차 소수의 손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은 평민과 귀족 사이의 계층 갈등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반면 평민들은 점점 분노했고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로마는 개혁가라 불리는 인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가난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라쿠스의 개혁은 의회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정적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로마 공화정에 큰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보다 힘과 폭력이 우선하는 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독재의 탄생, 그라쿠스 형제의 피, 공화정의 경고, 로마 공화정의 균열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은 뒤 그의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그 뒤를 이어 개혁에 나섭니다. 형의 죽음을 목격한 그는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가이우스는 단지 토지 분배뿐 아니라 국가 곡물 가격을 낮추고 군 복무자에게 장비를 제공하며 시민권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합니다. 그는 민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다시금 권력의 균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기득권층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112년, 그는 로마의 거리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은 그저 두 개혁가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더 이상 타협과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살육과 처형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피가 정치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공화정은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제 법보다 주먹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로마 정치의 중심에는 폭력과 선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독재라는 괴물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한 이후에도 정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고 시민들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공화정의 가치는 점차 희미해졌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공화정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독재의 시작 마리우스와 술라, 군인의 정치가 시작되다 로마 공화정은 시민이 통치하는 제도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질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서를 잡는 힘은 이제 군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가이우스 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기존 귀족과 달리 평민 출신이었고 군대 개혁을 통해 놀라운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마리우스는 빈민과 무산자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에게 봉급과 토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국가가 아닌 장군에게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정치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리우스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며 로마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새로운 경쟁자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입니다. 술라는 귀족 출신으로 엘리트 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군사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두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군인이 군인과 싸우는 내전으로 이어졌고 로마는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에 빠집니다. 기원전 88년 술라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군합니다. 이는 로마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수도를 점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마의 공화정은 더 이상 예전의 공화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치 권력은 시민이 아니라 무장한 장군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라는 정적을 숙청하고 독재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형식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그의 정치는 사실상 폭정이었습니다. 술라는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군대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위험한 교훈은 이후 카이사르에게로 이어집니다. 공화정은 이제 심각한 균열을 넘어서 붕괴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정치는 이념이 아닌 군사력이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독재의 탄생, 카이사르, 공화정을 끝내다 로마는 이미 군인의 정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술라 이후에도 수많은 장군들이 정치에 개입했고 공화정은 그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귀족 출신이었지만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는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정치적 수완도 탁월했고 군사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민을 위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워 민중의 우상이 되었고 동시에 귀족 정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0년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형성합니다. 이 삼두 정치는 로마 공화정의 권력을 장군들끼리 나누는 비공식 연합이었습니다. 법은 무력했고 공화정은 이름만 남았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며 군사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숭배했고 로마 시민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와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결국 나눌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 말 한마디가 로마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고 폼페이우스는 도망쳤습니다. 전쟁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고 로메는 더 이상 경쟁자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사실상 로마는 이제 카이사르의 것이 되었습니다. 법도, 의회도, 정당도 모두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모두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44년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 맞어? 이 순간 로마 공화정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공화정의 회복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부른 서막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자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를 제국으로 재편합니다. 공화정은 끝났고 황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수세기에 걸친 정치 실험이었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제도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한 명의 지도자, 한 번의 칼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시민들은 법치보다 강한 지도자를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공화정은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는가? 독재의 탄생. 아우구스투스, 제국을 설계하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뒤 로마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이 공화정의 회복을 의미하는 듯 보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남긴 공백은 또다시 피로 채워졌습니다. 이 권력의 틈을 메운 인물,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였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이사르의 복수를 외치며 민심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공화정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아닌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협력했지만 권력은 결국 나눌 수 없다는 진실은 또다시 전쟁을 불렀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로파트라를 격파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로마의 실질적인 유일 지배자로서의 자리를 확정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로마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프린캡스 국민 중 첫 번째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공화정의 틀을 유지한 듯 보였지만 그가 장악한 권력은 누구보다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군대 역시 그의 손에 있었고 세금, 재정, 입법, 외교도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화정의 외형 속에 제국을 설계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는 그의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자유와 교환된 평화였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군대는 더 이상 공화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황제를 지키는 무력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법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신성한 권위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죽은 후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일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제 한 인간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사회로 들어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화정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체제를 만든 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실상은 공화정의 마지막 숨결을 끄는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권력은 이후 수세기 동안 황제들에 의해 계승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명확하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제국을 국민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시대,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었는가? 로마 공화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가 시작한 제국은 이제 개인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는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력은 누구보다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죽기 전 자신의 양자인 티베리우스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 순간부터 로마는 명실상부한 세습 왕조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전까지 로마에서는 최고 권력이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연 또는 양자로 권력이 이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유산을 계승했지만 그의 통치는 불안정했습니다. 감시와 숙청, 비밀경찰의 사용, 권력 유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황제만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칼리굴라,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또 네로까지 이어지는 황제들 중 일부는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통치로 로마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들은 법과 질서를 기반으로 통치하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과 사적인 욕망에 따라 정치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네로의 시대는 공화정의 마지막 명맥마저 끊긴 시기였습니다. 그는 원로원을 무시했고
반대자들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조차 숙청했으며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위해 로마를 불태웠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이러한 황제들의 통치는 제국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황제의 자리를 두고 군대와 귀족, 심지어 하급 병사들까지도 개입하게 되었고, 황제의 지위는 유산이 아닌 권력 투쟁의 전리품이 됩니다. 기원 후 69년, 4명의 황제가 한 해에 바뀌는 네 황제의 해가 찾아옵니다. 이 사건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력 구조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공화정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질서는 유지됩니다. 군대를 장악한 자만이 황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황제의 자리는 제도가 아니라 힘에 의해 결정되는 자리로 굳어지게 됩니다. 시민은 배제되었고 원로원은 무기력했으며 법은 더 이상 권력자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황제만이 법을 만들고 황제만이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공화정의 종말이었습니다. 그 종말은 한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칼 한 자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시민의 무관심과 제도의 마비입니다. 제국의 질서, 황제는 국가가 된다. 로마 제국은 폭군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 다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 안정의 중심에 선 인물, 바로 트라야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기원 후 100년 초반,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황제였습니다. 트라야누스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행정과 법률, 복지와 공공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시대에 로마 시민들은 식량을 배급받고 도로와 항만, 상수도, 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됩니다. 그는 황제였지만 시민의 생존과 자존을 위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가 보여주는 진실은 바로 황제는 곧 국가라는 명확한 구조였습니다. 트라야누스가 병들거나 명령을 멈추면 국가는 멈췄습니다. 그의 결정이 곧 법이었고 그의 의지가 곧 제국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는 제국의 외형보다 내부의 안정에 집중합니다. 그는 새로운 정복보다 경계선을 다지고 제국의 국방을 다지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브리튼 섬에 세운 하드리아누스의 장벽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문화와 예술, 철학을 사랑했으며 제국 전역을 직접 순회하면서 지방의 정치를 재조정하고 지배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황제 한 명이 제국 전체를 직접 통제하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 시기의 로마는 사실상 황제의 인격과 역량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황제의 손에 있었고 원로원은 명목상의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는 사라졌고 참여는 곧 충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황제는 이제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지고 그의 이름이 군대의 구호가 되며 그의 죽음은 곧 신격화로 이어졌습니다. 황제는 법 위의 존재, 그리고 죽은 후에도 제국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국가의 힘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 국가는 정말로 강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더 큰 위기의 씨앗이 심어진 것인가?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축한 황제 중심의 질서는 다음 세대의 무능한 황제들에게 무한한 권력을 넘기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황제가 있는 동안은 제국은 빛났지만 나쁜 황제가 등장하면 제국은 급속히 무너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야말로 공화정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의 분산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무너지는 질서,
황제의 명령이 멈추다 로마 제국은 트라야누스와 하드리아누스 시대를 지나며 형식은 정교해졌고 질서는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오직 황제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좋은 황제는 드물고 나쁜 황제는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는 끊이지 않았고 군대는 충성의 대상을 자주 바꾸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점점 제도가 아니라 군대의 칼날에서 나왔습니다. 기원 후 200년대 초반, 로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의 3세기인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약 50명 이상의 황제가 등장하고 그중 다수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국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이제 그저 군대를 만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황제 자리에 도전했고 자주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는 내전과 혼란, 그리고 지속적인 권력 공백에 시달렸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통화 가치는 붕괴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극심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 부담에 시달렸고 지방은 행정력의 부재로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역도 끊기고 도시들은 쇠퇴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제국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다가왔습니다. 게르만족, 사산 왕조 페르시아, 흑해 지역의 침입자들까지 모두 로마의 약화를 간파했습니다. 로마의 국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방어를 책임진 군대조차 더 이상 중앙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멈췄다는 말은 곧 국가가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이제는 그 길들이 로마 바깥을 향해 제국을 떠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은 그 크기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황제, 한 개의 수도, 한 개의 체제로는 제국 전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몇몇 황제들이 고군분투합니다. 가령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일시적으로 제국의 영토를 다시 통합했고 프로부스는 행정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결국은 군대에 의해 암살되거나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시기를 거치며 명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황제 중심의 통치는 강한 황제일 때는 찬란하지만 약한 황제일 때는 치명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 제국을 나누다 위기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더는 하나의 체제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제는 늘 변했고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으며 군대는 각지에서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법은 실종되었으며 사람들은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조차 서로 다른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고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그는 기원 후 284년에 황제가 되었고 곧바로 로마 제국의 전면적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제국은 너무 크고 혼자서 통치하기엔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통적인 황제의 권력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가 도입한 시스템은 바로 사두정치 테트라키아, 즉 4명의 통치자 체제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동방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두고 서방에는 또 다른 황제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황제 아래에 부황제 켈사르를 두어 정치의 안정성과 계승의 질서를 갖추려 했습니다. 이 4명이 서로 다른 지역을 책임지고 상호 감시하며 협력하는 체제는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행정개혁도 단행됩니다. 기존의 거대한 속주들을 나누어 보다 세분화된 행정 단위로 개편하고 세금 체계도 다시 정비합니다.
또한 그는 군과 행정 권력을 분리하여 황제에게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개혁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잘 설계해도 그 제도를 운영할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다시 혼란이 시작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정해진 후계 질서를 남긴 채 자발적으로 퇴위한 유일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 사도 정치는 빠르게 붕괴되었고 후계자들 사이에 또다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전을 통일하며 등장한 인물,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국의 단일한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국의 종교마저 바꾸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권력과 종교를 하나로 묶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떠난 이후 로마 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정치는 무너졌고 각지의 군 지휘관들은 황제 자리를 놓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 혼란을 통일한 인물,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원 후 314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하며 단일 황제로 떠오릅니다. 그는 전투 전날 밤 십자가 문양을 하늘에서 보았고 그 문양 아래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통치 철학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곧 기독교를 제국의 공인 종교로 인정합니다. 기원 후 313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의 종교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고 국가의 이교 전통과 충돌해왔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조직력과 윤리체계를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신앙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국가 권력의 기둥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교회에는 토지를 하사했고 공공 건물은 교회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그가 니케아 공의회를 직접 소집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종교 내부의 신앙 논쟁을 황제가 직접 중재했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부터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 종교적 권위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국의 수도를 새롭게 씁니다. 그 도시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입니다. 동방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지리적 중심이 동방으로 이동했음을 뜻하며 기존의 로마에서 점차 동로마 제국으로 이행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신성화했고 로마 제국은 점차 신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채택이 아닌 정치체계의 재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권력이 결합할 때 그 내부에 잠재된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충성보다 더 절대적이며 다양한 해석을 낳는 법입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황제들은 기독교 교리를 둘러싼 분열과 이단 문제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하나로 묶은 인물이었지만 그가 연결합은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로마 제국이 이제 더 이상 세속 권력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다는 불안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였고 예언자였으며 제국의 마지막 통합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열의 시대를 여는 문도 함께 열었습니다. 서로마의 멸망, 제국은 쪼개진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남긴 유산은 한편으로는 통합, 다른 한편으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쪽 로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로마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무능, 경제적 침체,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된 이민족의 침입이
서로마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원 후 370여 년 서고트족이 국경을 넘고 반달족, 훈족, 프랑크족 등 수많은 게르만계 부족들이 제국의 변방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국은 더 이상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서로마는 정치가 부패했고 황제는 자주 교체되었으며 군대는 외국 용병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때로는 반란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404년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은 로마 시내에 들어와 도시를 약탈합니다. 이는 로마가 이민족에게 직접 함락당한 처음이자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했던 도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기원 후 476년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폐위됩니다. 그를 폐위시킨 자는 로마인이 아니라 게르만계 용병 출신의 장군 오도아케르였습니다. 그날 이후 서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방은 더 이상 황제를 두지 않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게르만 왕국들, 그리고 점차 성장하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로마, 즉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유산을 계승했다고 자부했고 수백 년 동안 더 생존하며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했습니다. 서쪽은 멸망했지만 동쪽은 다시 정비되고 강화되는 길을 걷습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 분열이 아니라 문명과 가치의 이중화를 의미했습니다. 서쪽은 점차 중세 유럽의 봉건 질서로, 동쪽은 황제 중심의 신정 정치로 나아갑니다. 로마는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남았지만 그 실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쪽에서 로마는 무너졌고 동쪽에서 로마는 생존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분열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정말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면 형태를 바꾸어 살아남은 것일까요? 유산의 그림자, 독재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로마 제국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화정을 만들었고 법의 지배를 강조했으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제도는 권력에 의해 잠식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된 변화는 소수의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정치가 민중에서 멀어질 때 민중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개인의 욕망과 군사력이 메웠습니다.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마리우스와 술라,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에 이르기까지 로마는 점차 법보다 인물, 제도보다 명령을 따르는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나눴고 콘스탄티누스는 종교를 결합했고 결국 황제는 국가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 국가는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더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서로마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동로마는 살아남았지만 그곳 역시 황제의 전제 정치와 끊임없는 내부 갈등으로 수백 년 뒤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로마의 역사는 과거가 되었지만 그 패턴은 여전히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자유보다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이 아니라 지도자만을 기다리기 시작할 때 그 틈을 타고 독재는 자라납니다. 제도는 살아있지만 그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고 법은 있지만 그 법 위에 서려는 욕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독재의 탄생은 단지 로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는가? 독재의 시작은 사소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칼이 아니라 모두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자유는 지켜야 살아남는다. 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